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음, 제가 요즘 방송 업로드가 좀 늦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생업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강의 과제 준비하고 뭐 이런다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이번 학기는 강의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강의가 한 4개쯤 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4개가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원래 한 2개 정도인데 지금 3개인 줄 알았는데 4개가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일단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 업로드가 늦어지는 이런 진짜 개떡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빨리 구독자가 늘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유튜브로부터 어마어마한 광고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구독자가 늘려면 지금 구독자가 700 아직 8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구독자가 제가 알기에는 한 달에 그래도 한 100만 원 이상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받으려면 구독자가 적어도 한 10만 명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10만 명? 10만 명. 그런데 지금 같은 속도라면 2000 한 2400년 정도가 돼야 구독자 1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400년까지 제가 방송을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죽을 때 제 어떤 그때쯤 되면 이제 IT 기술이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 어떤 그 두뇌를 울트론처럼 인공지능화 해가지고 이게 이제 웹상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같이 트위터도 하고 방송도 올리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는 그런 어떤 전자인간 스미더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망상을 해보면서 제가 아직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런 망상을 해보면서 한 두어 가지 배경 뉴스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준비한 원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비례민주당 같은 형태인데요. 원래는 이제 뭐 정봉주 씨나 이제 손혜원 씨가 하는 열린민주당하고 뭐 협력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됐죠. 왜냐면 이제 뭐 비례 순위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이 얽혀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은 다 열린민주당으로 가서 출마한다 그러고 여기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가칭 이 비례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양정철 씨하고 그 방송인 김어준 씨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대표라는 분들이 몇몇이 아주 웃깁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그리고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과거 조국 씨 사태부터 시작해서 소득주도 성장 뭐 점점점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용비어 첨가를 불렀던 전형적인 어용 교수들입니다. 그때는 학자 신분이었으니까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결국 그 기저에는 본인도 정치하고 싶다. 어떤 쩌리들의 어떤 정치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안에서 정부를 무작정 찬성하는, 정부를 무작정 찬성하고 찬양하는 그런 학자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찬양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기소개서 같은 겁니다. 취업을 위한. 특히 최백운이라는 사람은 사적인 모임에서 조국 씨에 대해 가지고 당신은 국민의 영원한 법무장관이다. 이렇게까지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입니다. 건국대학교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희종 씨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이런 교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병태라든지 곳곳에 이런 소위 말해서 폴리페서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뭐 트위터에서 우스갯소리처럼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폴리페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거의 100%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다 폴리페서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겠지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 자잘한 뉴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가져온 뉴스는 3월 17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 한겨레 뉴스인데요. 그 금리 인하로도 무력해지니까 전 세계 각국이 재정 화력을 투입하려고 한다라는 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유가 전쟁, 유가 증산, 그러니까 원유 증산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발생했던 유가 전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뭐 유럽 재정 투입에 앞서가지고 사우디하고 러시아 유가 전쟁 같은 경우는 각자 자국의 이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는 참을 만큼 참았고, 러시아도 사실 부실 경제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심각합니다. 위기가. 그 원유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 미국의 셰일 오일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 석유를 사용하는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전기차 때문에 석유 수요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어떻게 보면 그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석유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사우디의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최초 사우디가石油가 나오고 뭐 어느 정도 살았던 70년대 사우디 인구는 1000만이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 인구가 거의 4000만이 넘어갑니다. 얘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근데 사우디의 재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다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그게 왕국이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우디가 합리적인 국가로,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국가로 성장하려면 국가의 근간을 다 뒤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장관도 다 왕자들이 맡는 게 아니라 전문 관료를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통치 구조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손을 못 대니까 어떻게든 지금의 생산량만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금방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까지는 미국을 위해서 좀 버텨주다가 이제 도저히 못 버티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배신하고 원유 증산을 시작했는데, 사실 뭐 그건 일시적인 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더 답꾸려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문제 때문에 사우디가 한동안 힘들어질 겁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그냥 미국이 이걸 가만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단 중동에서 본인들 말을 가장 잘 듣던 사우디가 일단 한번 배신을 때린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전체 주식이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야, 사우디 저 길 좀 들여야겠다. 후티 반군하고 전쟁할 때 정규 군임에도 불구하고 발렸던 게 사우디인데 얘들 도와주지 말까? 한동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또는 국제적으로 어떤 갈등이 벌어지거나 이란하고 사우디의 갈등 관계가 있었을 때 미국이 사우디를 돕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게 예측되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조금 더 우호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협상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될 바에야 이란을 좀 키워서 사우디하고 적절하게 이제 견제를 시켜야겠다라는 식의 이제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 말을 잘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국이 중동에 한 번 더 그 개입을 할 수도 있겠다. 은연중에,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빈 살만 왕세자인가 한 사람이 일종의 구테타로 이제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뜻을 어기고 증산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사정이 된 거죠. 푸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나이도 좀 있는 데다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경제 상황도 지금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 다급해진 부분이 있어서 푸틴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고, 게다가 일단은 뭐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선 앞둔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뒤흔들어 놔야 사우디든 러시아든 트럼프한테 뭔가를 더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촉발된 국제
주가 폭락이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더 확산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을 좀 크게 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은행들이 이런 어떤 금융 소위 말해서 국가의 이제 금융 시스템들이 이제 재정 화력을 집중 투입해서 이거를 갖다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스에 따르면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나 이제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맞서서 일제히 이제 빅컷이라고 하는 이제 금리 대폭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양적 완화에 나섰음에도 전 세계 주식시장 폭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존 그리고 이제 G7,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대만 등까지 각국이 곧바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 주입을 나설 것으로 공언을 했습니다. 경제의 공동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4%까지 재정 화력을 투입하기 위한 태세에 들어가는 등 통화 재정 정책 조합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세계 경제 지휘부는 재정으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통화 쪽에만 이제 신경을 썼는데 금리를 인하시키고 뭐 발행률을 어떻게 하고 이제는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투입하는 거죠. 돈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7일 5시간의 화상회의를 열고 난 뒤에 낸 성명에서 올해 유로존 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1200억 유로, 달러로 하면 1340억 달러 정도의 재정 지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기업의 공공대출 보증과 세금 납부 연기 등을 통해 유로존 국내 총생산의 10%, 1조 2천억 유로를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회의 직후 마리아 센터노 유로그룹 의장은 전쟁 같은 상황이다. 재정 지출 투입 규모는 앞으로 더 증강될 수 있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장 신뢰와 빠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필요한 협조와 결단력 있는 정책에 나설 태세를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무제한적인 책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 적자 위기를 겪었던 유로존조차 막대한 재정 지출에 따른 재정 적자를 다시 무릅쓸 수 있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죠. 올라프, 이 사람은 올라프네요, 이름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연간 국내 총생산의 3.4%, 그러니까 4,100억 유로에 이르는 이제 비상구제 자금을 지금 시기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로 안정자금이라고 보통 불리는 돈이거든요. 특히 센테너 의장은 이제 우리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회원국들에게 유로존의 엄격한 재정 건전성 및 공공지출 준칙을 여전히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국가에 돈을 빌려주겠다 이거죠. G7 재무장관들도 이날 저녁 전화회의를 갖고 재정 투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 국가들의 협조적 재정 대응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재정 프레임워크를 동원해 행동하면 시장이 우리를 확신해 줄 것이고 시장의 공포 발작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발 경제 수축, 그다음 마비 상황에서는 대출 이자를 줄여주고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 대응만으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뉴욕 증시의 재차 폭락세에서 확인된 뒤 시장에서는 공포를 이겨낼 수단은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쥐어주는 재정뿐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다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도쿄의 이제 IG증권 주니치 이시가와 선임 외환 전략가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재정 측면의 대응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급속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73억 달러, 그러니까 미 달러입니다. 73억 달러, 뉴질랜드 총생산의 4%에 이르는 73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랜트 로버트슨 뉴질랜드 재무장관에 따르면 막대한 재정 지출로 국가 부채가 크게 높아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경기 침체에 조기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대만도 600억 대만 달러, 약 이제 미화 2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 자극 패키지를 편성을 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400억 대만 달러의 추가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1000억 대만 달러
천억 대만 달러면은 한 30억, 미화로 하면 한 30억 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 투입을 하겠다는 거죠. 브라질 정부도 미화 300억 달러의 재정 투입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 지출에 쓰이고 있는 기업의 세금 납부 연기 및 해고자 실업 보험 펀드에 쓰일 예정입니다. 국제경제의 최종 대부자인 국제통화기금 IMF도 회원국들에게 1조 달러에 이르는 긴급 대출 역량 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이날 20여 개국에서 긴급 대출 자금을 요청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조 및 협조를 통한 재정 자극이 시시각각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은 재정 투입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걷는 세금을 좀 늦춰준다든지 아니 면제해준다든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반 그 저소득층에게 직접 돈을 쥐어주는 지원금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거죠. 현찰을. 이런 정책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반면 이제 사실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지금 하강을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공황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회다. 1200까지 떨어지면 주식 사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넣어놓은 펀드를 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매일 아침 떨어지는 걸 보기만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 방송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만 얘기하는 거면 의미가 없죠. 예측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전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라. 어느 정도 결심이 되면 그리고 한 2년 정도 버틸 여유 자금이 있다면 좀 사봐라. 사보는 것도 괜찮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각국은 지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겪는 일시적인 공포에 의한 현상입니다. 재정 때문에 겪는 현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겪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금방 회복이 가능합니다. 공포만 해결이 되면. 그리고 각국 정부는 우리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IMF를 다시 거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한국 정부의 그 정부 부채, 그러니까 정부나 공기업들이 지고 있는 부채를 다 합하면요, 1,7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1,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1,7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하고 달러를 제가 혼동해서 말씀드릴 때 일단 달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억 달러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얼마냐?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400억 달러 플러스 잔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 빚에 비해서 갖고 있는 외환이 한 3분의 1 정도의 외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거 IMF 때는 어땠나? IMF 때 우리한테 갖긴 돈이 30억 달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는요, 전 세계 9위 정도의 순위입니다.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IMF 같은 일을 겪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 망한다, 다 폭락한다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다음 또 한 가지 그 중국 때문인데요. 그 이제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에 대해서 그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왔죠.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건 단순히 투자시장 개방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하려면 중국 기업하고 합자 회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기업이 원한다면 중국 회사를 통째로 살 수도 있을 정도로, 알리바바나 텐센트를 그냥 사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융시장 개방을 미국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방이 되면 미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쭉 들어가서 한 2, 3년 정도는 중국의 주식시장이나 중국 자본시장이 거품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거품으로 쫙 오를 겁니다. 다시 고평가될 테니까요. 투자가 몰리고 기업을 사들이고, 그렇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한국도 그 반사 이익을 2, 3년은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버블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주식은 오를 겁니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랐던 버블은 꺼질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 아직까지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폭락이고 폭락하면 다시는 안 올 거다라는 식의 판단은 하지 마시라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뭐 돈 있으면 부동산을 사십시오.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대충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원자력 지난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원자력 관련 얘기들을 할 겁니다. 제가 아침 먹고 나서 오늘은 꼭 아침 먹고 나서 꼭 할 거고요. 예, 꼭 할 겁니다. 스미더스 믿지 마라. 스미더스 말 함부로 믿냐. 저번에도 믿었었는데 이틀 동안 김치찌개 먹는다고 방송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과제도 냈고 어느 정도. 오늘은 뭐 강의 계획서만 마무리하면 되니까 오늘 꼭 2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부를 마무리를 할 건데 문제는 1부를 여기서 그냥 끝낼 거냐? 아닙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찾아가지고 이걸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애프터 모멘트 C라는 회사의 브랜드 디자인 회사가 있는데 여기 CEO인 박창선 씨가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이게 굉장히 보니까 좀 위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이제 악당들은 본받을 점이 참으로 많다. 그러니까 악당들의 말에는 배려가 있다. 라는 제목의 이제 그 글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장가 회장님이 그렇게 뭔가를 재밌어 하더라고. 심지어 그게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져 아주 웃겼어요. 가만히 장가 회장님을 보아하니 그분에게선 참으로 많은 배울 점이 있었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당 저런 악당을 살펴봤지. 아니 그랬더니 세상의 악당들이 너무 고급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구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세계를 지배하고 약자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대화에는 배려가 있는 참 츤데레 악당들의 말을 살펴보겠다. 요게 이제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악당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스킬을 구사하고 있는가. 빌런들이. 첫 번째, 뭔가 늘 재밌어 한다. 라는 겁니다. 어떤 대부분의 예를 보면 그렇죠. 장가 회장님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악당들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항상 모든 상황을 재밌고 흥미롭게 여깁니다. 재밌구만. 흥미로워. 재밌어. 재밌는 친구구만. 주식이 몇 프로 떨어지고 눈앞에서 자기를 욕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어도 악당들은 항상 재밌어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 참 재밌구만. 라는 식입니다. 강한 정신력은 물론 모든 상황을 항상 기회로 여기는 참된 스타트업 마인드가 박혀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악당 중에서 특히 보스급, 상무급, 전무이사 이상들이 저런 멘트를 내뱉는데 그 쪼렙 악당들은 바득바득 악담밖에 하지 않지만 리더들은 굉장히 여유가 넘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투입하죠. 과거 마징가 제트의 헬박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0개에 해당되는 그 악당 로봇들을 투입했습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마징가는 혼자 상대하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투입합니다. 한 두세 개 보내보고 안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거는 뭐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도 여유로워 재밌어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야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법이거든요. 긴장을 하고 쫄아 있으면 머리가 굳습니다. 두 번째, 늘 존칭어를 써줍니다. 악당들은. 그 이태원 클래스에서 보이는 이제 장갑 회장님도 그렇고 프리더도 그렇고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리고 슬레이어즈의 피브리조도 그렇고 거의 끝판왕급의 보스들은 대부분 존칭어를 써줍니다. 오호 그러셨군요. 무슨 일이시죠? 자네와 이렇게 마주보니 등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당들의 나이는 보통 굉장히 많은 편인데 현실 기준 50살이 보통 넘었거나
판타지 기준 500살에서 2000살까지 다양합니다. 이쯤 되면 나 때는 말이야 내지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등등 보자마자 반말 찍찍해대면서 어디 어린 놈의 새끼가 라며 손을 치켜들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악당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쓸데없는 스킨십도 하지 않습니다. 그 착한 애들은 으쌰으쌰 하면서 어깨동무도 하고 안아주고 키스씬에 손도 잡고 화이팅도 하고 그렇지만 악당들은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손도 잡지 않습니다. 업무는 딱 업무로 끝내고 그리고 사람을 팰 때도 딱 깔끔하게 싸대기 한 대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뭐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거나. 스킨십이 깔끔하고 뒤끝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구설수에 오를 일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막 팔짱 끼고 어깨동무하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개인의 능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어벤져스는 약간 스타트업 같아서 각자 도생의 느낌이 강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5명 중에 1명이라도 없으면 뭐 필살기를 못 쓰다든가 하는 답답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파워레인저도 그렇습니다. 꼭 5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율동을 하고 뭔가를 같이 쏘는 뭔가가 필살기가 있습니다. 근데 1명이라도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아니 지금 1시가 급해 죽겠는데 그놈 찾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것은 팀워크와 IMF 세대 이후 사내에 으쌰으쌰하는 회식 문화 같이 보입니다. 꼭 모여서 손을 잡아야 되고 맨날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악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나가라고 한 다음에 1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의 능력에 맞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야, 저 새끼 뒷조사해봐 라는 식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배려가 깊습니까? 왜냐하면 1명 따로 불러서 지시한 거기 때문에 얘가 실패를 하더라도 뭐 저 조직 전체에서 저 새끼 무능한 새끼 이런 소리 안 듣는 겁니다. 5번째, 커피 같은 차를 늘 줍니다. 밥이나 먹지, 차 한잔 하지, 장소를 바꾸도록 하지 등등 일단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할 때는 자초지종과 더불어 따뜻한 차 한잔을 내줍니다. 이게 참 감동적입니다. 지금 당장 죽이네 살리네 착한 놈이 이렇게 바닥바닥 갈아도 따끈한 우롱차를 내주는 이 자세, 뭐랄까 여유가 넘치는 자세. 죽일 때 죽이더라도 밥은 먹이고 죽이자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라는 어떤 정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의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악당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쳐들어온다거나 악당들이 뭔가 데이트 중일 때 쳐들어온다거나 하여튼 막 부수고 막 쳐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벽을 부수고 쳐들어옵니다. 그 집이 만약에 전세면 또는 월세집이면 이 악당은 두들겨 맞는 건 둘째치고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6번째, 친절하게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특히 마지막 필살기를 쓰기 전에 착한 놈에게 너가 지금 왜 죽는지 그리고 어떻게 너를 죽일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 007 시리즈나 여러 가지 시리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 레이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이제 뚫을 거야 라든지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죠. 상대방에 있어서 이런 자세는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파서 죽는 건 그러다 치고 마음이라도 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숨겨진 이야기라든지 네가 몰랐던 이야기, 이 필살기의 원리, 정체, 기원 등 뭐 하여튼 궁금한 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혼을 내더라도 왜 혼이 나는지를 알아야죠. 가장 짜증나는 게 이유도 모르는데 자꾸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면 이제 히어로들은 어떠냐, 갑자기 팹니다. 갑자기 죽여버립니다. 아주 강력한 스킬로. 배트맨이 특히 그게 좀 강한데 갑자기 기절시켜버리고 막 설명이 없어요. 말도 안 하고 문단무용 같은. 그리고 7번째인데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이 돼도 악당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배를 더욱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수를 쓰거나 악을 써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고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좌절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을 하고 화를 내더라도 웃으면서 화를 냅니다.
보통 이 웃음은 또 굉장히 호탕한데 잇몸이 다 보일 때까지 입을 벌리고 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웃습니다. 이런 웃음은 주변 사람들의 긴장 또한 풀어주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가는 놈이나 패는 히어로들도 악당이 저렇게 호탕하게 웃으면은 그래 뭐 괜찮네, 뭔가 납득하는 것 같잖아요, 지가 죽는 거를. 이런 웃음은 주변 사람 그러니까 괜히 막 분위기 잡고 사람 집합시키고 이런 거 중간 보스들이 정도의 쪼렙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큰 보스급의 악당들은 늘 여유롭다는 거죠. 웃다가 죽으니까. 하지만 히어로들은 어떻습니까? 울분에 차서 막 눈에서 도끼를 퍼붓고 막 언젠가는 복수할 거다 이러다가 죽잖아요. 히어로들은. 웃어야 됩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8번째, 기회를 줍니다. 악당들은 늘. 스토커를 하다가 실패를 해도 대규모 군사를 다 죽이고 와도 착한 놈들은 탓하고 좌절하고 이젠 틀렸어를 외치지만 악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당들은 절대 소리를 안 지릅니다. 소리는 아주 나부랭이들이나 지르는 거고. 악당들은 기회를 줍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줍니다. 이번에는 누구누구를 데려가서 반드시 쳐부수고 와라, 뭐 이런 식입니다. 악당 부하들 중에서 이런 말 듣고 기운 빠지는 애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으십니까? 항상 네 이번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사기충만해서 쳐들어갑니까? 물론 결과는 뻔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실패에 대한 개런티를 줘야 다음에 또 성과를 내고 또 퇴사도 안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9번째, 악당들은 철학이 있습니다. 히스 레저의 조커도 그렇고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도 그랬고 모든 잘나가는 악당들에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아주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화법이 얼마나 좋은지 종종 거기에 갈등하고 고뇌하는 히어로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악당의 악당 철학을 듣고 히어로가 막 고민합니다. 나 역시 저런 인간일까 아닐까. 배트맨이 사실 조커한테 많이 휘둘렸습니다. 뭐냐면 조커가 배트맨한테 그랬거든요. 너도 우리처럼 가면 쓰고 있는 인간일 뿐이야 이러면서 너의 약한 부분을 감추고 있지 이러면서 넌 악당을 패면서 너의 약한 부분을 감추고 스스로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냐. 배트맨은 늘 갈등하죠. 배트맨은 심지어 악몽까지 꿉니다. 반면 히어로의 말에 갈등하는 악당 보신 적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빨 까는 것으로 악당을 괴롭힌 것은 나루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악당들은 순간 당황해서 동공만 잠시 커지고 정도만 할 뿐 다시 논지를 정비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다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멜서스의 인구론의 감화를 받은 빌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매우 똑똑하고 반박 불가한 논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실현시킬 힘도 있습니다. 말과 실력을 겸비하고 거기다 철학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대군을 이끌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노스가 한 번은 성공을 했던 겁니다. 인구가 50% 줄면 얼마나 세상이 쾌적해지겠냐. 그렇죠. 10번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말을 합니다. 악당들은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미생에서 그 전무로 나왔던 이경영 씨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 회사를 위한 일 아니겠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소리를 지르고 막 바닥을 치면서 울부짖는 악당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늘 발랄하고요, 여유롭습니다. 늘 협상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킵니다. 국회의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니즈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악당들은 이런 면에서 아주 훌륭합니다. 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여의도를 가고 싶은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돈을 필요로 하진 않는지 아주 잘 알고 그 부분을 주로 포인트로 해서 설득을 합니다. 번외편으로 악당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고 사라집니다. 아니 뭐 죽이고 사라지던가. 그리고 때리기 전엔 각오하라고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악당들은 처음부터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힘을 씁니다. 다만 그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늘 히어로한테 지는 것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CEO께서 이 글을 작성한 박창선이라는 CEO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직장 상사들한테 느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아침 식사를 하고 2부를 녹음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